동물농장 8. 그 후 며칠이 지나서 처형 때문에 일어난 공포가 가라앉았을 무렵 몇몇 동물들이 7계명 중 6번째 계명에 동물은 다른 동물을 해치지 않는다라고 명시해 놓은 것을 기억했다. 아니, 기억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돼지나 개들이 듣는 곳에서 그것을 말하려는 자는 없었으나 모두 전날의 처형은 분명히 계명에 위배된다는 느낌을 가졌다. 글로버는 벤자민에게 6번째 계명을 읽어달라고 부탁했으나 벤자민은 여전히 나는 그런 문제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거절했다. 할 수 없이 그녀는 뮤리엘을 데리고 왔다. 뮤리엘이 6번째 계명을 읽어주었다. 그것은 이렇게 써있었다. 동물은 이유 없이 다른 동물을 해치지 않는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유 없이라는 두 마디 말이 동물들의 기억에서 사라졌던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계명은 위반한 것이 아님을 알았다. 분명히 스노볼과 공모했던 배반자를 처형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 한 해동 동물들은 지난해보다 더 한층 힘을 내어 노동했다. 농장의 규칙적인 일을 다 하는 이외에 벽이 전보다 2배나 두꺼운 풍차를 예정된 날짜 안에 완성하는 것은 여간 괴로운 노동이 아니었다. 동물들은 존스 시대보다 오랜 시간 노동하고 있는데도 공급되는 음식은 존스 시대와 다를 바가 없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었다. 일요일 아침마다 반드시 스킬러가 앞발로 얇은 종이 쪽지를 들고 모든 종류의 식량 생산고가 경우에 따라서 200 내지 300% 또는 500%나 증가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통계표를 그들에게 읽어주는 것이었다. 동물들은 봉기가 일어나기 전에 상태가 어떠했는지 분명하게 기억하지 못했으므로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다고 하지만 숫자는 아무래도 좋으니 식량을 좀 더 늘려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었다. 이제 모든 명령은 스킬러나 다른 돼지 중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발표되었다. 나폴레옹 자신은 2주에 한 번쯤 군중 앞에 모습을 나타낼 정도였다. 또 모습을 보일 때는 개를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 마리의 검은 수탉을 앞장세워 데리고 있었다. 이 수탉은 나폴레옹의 앞에 서서 걸으면서 나팔수와 같은 역할을 하며 그가 말하기 전에 모청을 높여 꼭기요 하고 울어댔다. 농장주택 안에서도 나폴레옹은 다른 돼지와는 다른 방에 살고 있다고 했다. 식사도 2마리의 개들의 시중을 받으면서 혼자 하고 항상 거실의 유리찬장 속에 있는 크라운 더비 식기를 사용했다. 또 이제부터 매년 나폴레옹의 탄생일에도 다른 두 관의 축제일과 똑같이 축포를 발사한다고 발표되었다. 이제 나폴레옹은 그저 나폴레옹이라 불리는 일은 없게 되었다. 항상 정식으로 우리들의 지도자 나폴레옹 동지라 불리게 되었고 돼지들은 그에게 모든 동물의 아버지라든가 인류의 공포라든가 양떼들의 보호자 또는 우리들의 친구라는 칭호를 붙여 부르는 것이었다. 스킬러는 연설할 때 항상 눈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나폴레옹의 지혜와 고운 마음씨 그리고 모든 곳의 모든 동물들, 그 중에서도 특히 다른 농장에서 아직도 무지와 예속 상태를 감수하고 있는 불행한 동물들에게 보내고 있는 깊은 애정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었다. 훌륭이 되고 행운이 찾아드는 것은 모두 다 나폴레옹의 은덕이라고 말하는 것이 통례가 되었다. 한 마리의 암탉이 다른 암탉을 향하여 우리의 지도자 나폴레옹 동지의 지도 덕분에 나는 엿새 동안 5개의 알을 낳았다고 말하는 것을 종종 들을 수 있었으며 2마리의 암소가 연못에서 물을 마시며 나폴레옹 동지의 지도 덕분에 이 물은 참 맛이 좋다 또 감격하여 소리를 지르는 일도 흔히 있었다. 농장 분위기는 미니버스가 만들어낸 나폴레옹 동지라는 시 가운데 잘 표현되어 있었다. 그 시는 다음과 같았다. 아비 없는 자의 친구들이여, 행복한 셈이여, 여물통의 주여,
근엄한 하늘의 태양과 같은 당신의 두 눈을 바라볼 때 내 영혼은 불과 같이 타오른다. 아, 나폴레옹 동지. 그대만이 온 동포가 좋아하는 하루 2번 배불리고 잠 이루기 위한 시원한 짚을 주는 주인. 크고 작은 동물은 모두 편안히 우리 위에 잠들고 당신은 모든 것을 지켜주시니 아, 나폴레옹 동지. 만일 내게 젖먹이 돼지가 있다면 병이나 방망이만큼 크게 자라기 전에 당신에게 충성과 진심을 바치도록 틀림없이 가르치리. 그가 외쳐야 할 첫소리는 아, 나폴레옹 동지. 나폴레옹은 이 시를 매우 좋아하여 창고에 7계명이 써있는 반대쪽 벽에 써놓게 하였다. 그리고 스킬러가 이 시 위에 나폴레옹의 초상화를 흰 페인트로 그려놨다. 한편 나폴레옹은 윈퍼의 일선으로 프레데릭과 필킹턴 양쪽을 상대로 복잡한 협정을 체결하고 하고 있었다. 쌓아둔 목재는 아직 팔리지 않고 있었다. 두 사람 가운데 프레데릭 편이 그것을 사려고 한층 열을 올리고 있었으나 적당한 값을 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 무렵 풍차 건설로 심한 질투심을 일으켰던 프레데릭과 그의 일꾼들이 동물농장을 습격하여 풍차를 파괴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소문이 또다시 돌기 시작했다. 스노볼은 여전히 핀치필드 농장에 숨어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이었다. 여름도 중순경 동물들은 3마리의 암탉이 스노볼의 선동으로 나폴레옹 암살 계획에 가담했다고 자백하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그 3마리는 즉각 처형되었고 나폴레옹의 신변 보호를 위하여 새로운 경계 조치가 취해졌다. 매일 밤 그의 침대 귀퉁이에는 한 마리의 개가 지켰고 그의 음식물에 독을 넣었을까봐 핑크아이라는 젊은 돼지로 하여금 그의 음식물을 전부 미리 맛보는 역할을 맡게 했다. 기미상궁이네요. 바로 그 무렵에 나폴레옹이 목재를 필킹턴 씨에게 매각하기로 계약했다고 발표되었다. 그리고 그는 동물농장과 폭스우드 농장 사이에 일정한 산물을 교환하기 위한 정식 협정을 체결하려 하고 있었다. 나폴레옹과 필킹턴과의 관계는 오직 윈퍼를 통하여 계속되고 있을 뿐이었으나 이제는 거의 우호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동물들은 필킹턴이 인간이기에 신용하지는 않았으나 프레데릭과 비교하면 훨씬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은 프레데릭을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름이 지나서 풍차가 완성될 즈음 반역자들이 멀지 않아 습격할 것이라는 소문이 점차 강화되고 있었다. 소문으로는 프레데릭이 총을 든 20명의 사람을 동물농장으로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치안판사나 경찰은 이미 매수되어 만일 그가 동물농장의 소유주에서만 손에 넣으면 판사나 경찰로서도 별로 문제 삼지 않으리라는 것이었다. 게다가 프레데릭이 자기 동물들에게 가하는 가혹행위에 관한 무시무시한 소문이 핀치필드 쪽에서 새어나왔다. 그는 늙은 말은 때려 죽이고 암소는 굶겨 죽였으며 개는 아궁이에 던져서 태워 죽이고 숱하게 발톱에 면도말을 부착시켜 서로 싸우게 한 다음 그 광경을 즐기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잔인한 일들이 자기 동지들의 몸에 가해지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동물들의 피는 분노로 들끓어 모두 걸기하여 핀치필드 농장을 습격하여 인간들을 추방하고 동물들을 해방시켜주자고 외쳤다. 그러나 스킬러는 무모한 행동을 피하고 나폴레옹 동지의 전략을 신뢰하라고 충고하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프레데릭에 대한 반감은 더해갔다. 어느 일요일 아침 나폴레옹이 창고에 나타나 자신은 목재를 프레데릭에게 팔려고 생각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그런 악당과 거래하는 것은 자신의 체면이 손상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반란 소식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계속 파견되고 있던 비둘기들에게 폭스우드 농장에는 가지 말라고 명령하고 또 이제까지의 슬로건인 타도 인간을 그만두고 그 대신 타도 프레데릭이라고는 새로운 슬로건으로 정하라고 명령하였다. 여름이 끝날 무렵 스노볼에 또 하나의 음모가 폭로되었다. 밀밭에는 잡초가 무성해졌는데
그것은 스노볼이 언젠가 밤에 잠입했을 때 밀 종자에 잡초씨를 섞어 놓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 음모에 은밀히가 담은 한 마리의 수거인은 스킬러에게 죄를 자백한 후 독이 있는 까마중이 열매를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후 동물들은 또한 이제까지 많은 동물들이 믿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스노볼은 결코 동물 영혼 훈장 제1급을 받은 일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외양간의 전투 얼마 후에 스노볼 자신이 퍼뜨린 단순한 소문이었다. 그는 훈장을 수여받기는커녕 그 전투에서 비겁한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견책되었던 것이다. 동물들 가운데에는 이 말을 듣고 다소 미심쩍게 생각하는 자도 있었으나 스킬러가 곧 그들의 기억이 틀렸다고 설득시켰다. 가을이 되어 땀 흘려 노력한 보람으로 풍차가 완성되었다. 기계는 아직 설치되지 않아 윈퍼가 기계구이 교섭을 벌이는 중이었지만 건물은 완성되었다. 경험도 없는 데다 도구가 원시적이며 또한 아국인이 겹쳐 스노볼의 반란 사건까지 있었지만 그와 같은 커다란 장애를 물리치고 풍차는 예정된 기일에 정확히 준공되었던 것이다. 무척 피로했으나 동물들은 자랑스러운 기분으로 자신들이 쌓아올린 주위를 빙빙 돌았다. 그들의 눈에는 처음보다 한층 아름답게 보였다. 또 벽의 두께는 그전의 것보다 2배나 두터웠다. 이제는 폭발을 하지 않는 한 절대로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으며 얼마나 같이 절망을 헤치고 나왔는가. 그리고 풍치의 날개가 돌아 발전기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자신들의 생활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 피로가 저절로 풀리는 듯했다. 그들은 환희의 소리를 지르면서 풍차 둘레를 계속 뛰며 돌았다. 나폴레옹 자신은 개의 호의를 받으며 수탈을 앞장세우고 완성된 풍차를 시찰하러 왔다. 그리고 친히 동물들에게 대사업의 완성을 치하하고 이 풍차를 나폴레옹 풍차라 부른다고 발표하였다. 이틀 후 동물들은 창고에서 열린 특별회의에 소집되었다. 나폴레옹으로부터 목재를 프레데릭에게 매각했다는 말을 들은 동물들은 너무나 놀라서 입을 열 수가 없었다. 내일부터 프레데릭의 마차가 와서 목재를 운반해 간다는 것이다. 겉으로는 필킨턴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주고 그 사이에 나폴레옹은 프레데릭과 비밀 계약을 맺었던 것이다. 폭스우드와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었고 필킹턴에게 모욕적인 메시지가 보내졌다. 비둘기들은 이제 핀치필드 농장에는 가지 않게 되었고 또 슬로건도 타도 프레데릭에서 타도 필킹턴으로 바뀌었다. 동시에 나폴레옹은 동물농장에 대한 공격이 박두했다는 소문은 전혀 근거 없는 낭설이고 프레데릭이 자기 동물들을 학대한다는 소문도 과장된 것이라고 단언해야 하였다. 이와 같은 소문은 아마도 스노볼과 그 부하들이 꾸며낸 일일 것이라고 하였다. 결국 스노볼은 핀치필드 농장에 숨어있는 것이 아니었으며 아마도 태어나서 이제까지 한 번도 거기에는 간 일이 없었을 것이다. 소문에 의하면 그는 폭스우드에서 매우 사치스럽게 살고 있으며 실제로 여러 해를 필킹턴의 식객이 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돼지들은 나폴레옹의 뛰어난 장사 수완에 매우 기뻐했다. 필킹턴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 같이 보이면서 프레데릭으로부터 목재값을 12파운드나 올려받았던 것이다. 스킬러의 설명에 따르면 나폴레옹의 뛰어난 수완은 그가 아무도 프레데릭조차 신용하지 않는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었다. 프레데릭은 목재 대금을 수표라는 것으로 지불하고 싶다고 했다. 그 수표라는 것은 지불 계약을 쓴 한 장의 얇은 종이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그와 같은 방법을 거절했다. 그는 5파운드짜리 현금으로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또 그 대금은 목재를 반출하기 전에 지불하라고 하였다. 그래서 프레데릭은 이미 전액을 지불했다. 그 총액은 풍차의 기계를 살 수 있을 만큼의 고액이었다. 한편 목재는 신속히 마차로 운반되고 있었다. 완전히 반출되었을 때 동물들에게 프레데릭에게서 받은 지폐를 보여주기 위해 다시 창고에서 특별회의가 열렸다. 2개의 훈장을 단 나폴레옹은 만족스러운 웃음을 띄우며 농장 주택의 부엌에서 가져온 도자기 접시 위에 가지런히 쌓아놓은 지폐를 끌어당겼다.
그리고는 연단 침대 위에 즐거운 듯 누웠다. 동물들은 행렬을 지어 천천히 그 앞을 지나며 실컷 구경했다. 복서가 코를 내밀어 지폐의 냄새를 맡자 그 얇고 흰 것은 그의 숨결에 움직여 팔랑팔랑 소리를 내었다. 그로부터 사흘 후 무서운 소동이 일어났다. 새파랗게 질린 윈퍼가 자전거로 달려와 자전거를 안뜰에 던지고 총알처럼 농장주택으로 뛰어들었다. 곧이어 숨막힐 듯한 고함소리가 나폴레옹의 방에서 들려왔다. 이 사건의 뉴스는 순식간에 온 농장 안에 퍼졌다. 전해 받은 지폐는 위조라는 것이다. 프레데릭은 공짜로 목재를 가진 셈이다. 나폴레옹은 즉시 동물들을 소집하고 무서운 목소리로 프레데릭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프레데릭을 체포하면 산채로 삶아버리겠다고 그는 흥분했다. 동시에 그는 이런 배신 행위가 일어난 이상 최악의 사태를 각오해야 한다고 전원에게 경고하였다. 프레데릭과 그 일당은 오랜 동안 계획한 공격을 언제 해올지 모를 일이었다. 농장으로 통하는 모든 길에 보초가 배치되었다. 그리고 4마리의 비둘기가 화해의 메시지를 가지고 폭스우드에 파견되었다. 이 메시지는 필킨덤과의 우호관계를 다시 회복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바로 그 이튿날 아침 공격이 개시되었다. 동물들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파수꾼이 뛰어들어와 프레데릭과 그의 부하는 이미 5개의 가로대가 달린 판자문을 통과했다고 알렸다. 동물들은 용감하게 이들을 맞아 싸웠으나 이번에는 외양간의 전투 때와는 달리 간단히 승리할 수는 없었다. 적은 15명이나 되며 6자루의 총을 가지고 있어 50야드 이내로 접근하자 동시에 사격을 가했다. 동물들은 무서운 폭음과 몸을 찌르는 총알에 저항할 수 없어 나폴레옹과 복서의 필사적인 격려에도 불구하고 얼마 후 모두 패주했다. 이미 상당수가 부상당하고 있었다. 그들은 농장 건물 안으로 도망쳐 들어가 벽틈과 구멍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넓은 농장과 풍차까지도 모조리 적에게 점령되어 있었다. 잠시 동안 나폴레옹조차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 같았다. 그는 꼬리를 세우고 부들부들 떨면서 묵묵히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그리고 무엇인가 기다리는 듯 폭스우드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이었다. 만일 필킹턴과 그의 일꾼들이 도와주러 온다면 아직 승리할 희망은 있는 것이다. 때마침 어제 파견했던 4마리의 비둘기가 되돌아왔으며 그중 1마리가 필킹턴이 보낸 한 장의 종이 쪽지를 갖고 있었다. 거기에는 연필로 꼴 좋다 라고 써 있었다. 프레데릭과 그의 일꾼들은 풍차 옆에 서 있었다. 그것을 지켜보던 동물들 사이에는 시리에 찬 한숨소리가 일어났다. 2사람이 지렛대와 큰 망치를 들고 풍차를 부수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깨지지 않을걸 하고 나폴레옹이 소리쳤다. 아무리 두들겨도 꼼짝 않도록 벽을 훨씬 두껍게 만들었단 말이야. 일주일이 걸려도 안 깨질걸. 동지 여러분, 용기를 내시오. 그러나 벤자민은 그 사나이들의 움직임을 열심히 보고 있었다. 망치와 지렛대를 든 2사람은 풍차의 지면 가까이 구멍을 뚫고 있었다. 거의 유쾌하다는 듯 벤자민은 기다란 콧등을 천천히 끄덕거렸다. 네, 그럴 줄 알았지 하고 그는 말했다. 저들이 무엇을 하려는 건지 모르겠소? 이제 곧 그 구멍에 폭약을 채울 거요. 동물들은 겁에 질린 채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는 숨어있는 곤물로부터 뛰어나갈 수도 없었다. 얼마 후 사방으로 사람들이 뛰어가는 것이 보였다. 그와 동시에 귀를 찢을 듯한 폭음이 일어났다. 비둘기는 하늘로 날아올라가고 나폴레옹을 제어한 모든 동물들은 모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묻었다. 그들이 다시 일어났을 땐 풍차가 있던 곳에는 검은 연기의 덩어리가 떠 있었다. 그 연기는 바람에 불리어 천천히 움직였다. 풍차는 형체도 없었다. 이 참상을 보고 동물들은 용기를 되찾았다. 바로 조금 전까지의 공포와 절망은 이 끔찍하고 비겁한 행위에 대한 격분으로 변했다. 복수를 하겠다는 강력한 절규가 일어나 명령도 기다리지 않고 그들은 한 덩어리가 되어 적을 향하여 돌진했으나 우박같이 쏟아지는 무자비한 총알 앞엔 아무것도 아니었다. 처참한 전투였다. 사람들은 계속 발포하면서 동물들이 육박해오자 몽둥이로 두들기고 묵직한 구둣발로 걷어찼다. 암소 1마리, 양 3마리, 거의 2마리가 전사하고 거의 모두가 부상당했다.
뒤에서 작전 지휘를 하고 있던 나폴레옹조차 총알에 맞아 꼬리끝을 잘렸다. 그러나 인간들도 무사하지는 못했다. 세 사람이 복서의 발굽에 맞아 머리가 터지고 또 한 사람은 암소의 뿔에 배를 찔렸으며 다른 한 명은 제시와 블루벨에게 바지를 전부 찢겼다. 울타리 밑에 숨어서 측면을 공격하도록 미리 나폴레옹이 일러두었던 그의 호위병인 9마리의 개가 갑자기 사람들의 측면을 습격하여 격렬하게 찢어졌다. 그러자 그들은 당황했고 잘못하면 꼼짝없이 바틸 것이라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프레데릭이 부하들을 향하여 길이 막히기 전에 퇴각하라고 소리 지르자 겁에 질린 적은 도망쳐버렸다. 동물들은 농장 끝까지 곧장 추격하고 가시울타리 사이로 겨우 밀치며 달아나는 것을 보고 모두 걷어찼다. 겨우 적을 물리치긴 하였지만 동물들은 기진맥진하여 피를 흘리고 있었다. 다리를 절면서 그들은 천천히 농장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자기 친구들이 전사하여 풀이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가슴이 뭉클해 눈물을 흘리는 동물도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조금 전까지 풍차가 서 있던 장소에 오자 슬픔에 잠기면서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그렇다 풍차가 없어졌다. 고생 끝에 만든 그들의 풍차가 흔적도 없게 된 것이다. 기초조차 여기저기 파괴되어 있었다. 재건하려고 해도 이번에는 앞서와는 달리 무너진 돌을 이용할 수도 없었다. 이번에는 돌마저 없어졌기 때문이다. 폭파될 때 돌은 수백 야드나 멀리 날아가 버렸다. 풍차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 같이 되었다. 그들이 농장에 다가가자 어쩐 일인지 싸움이 벌어지는 동안 모습을 감췄던 스킬러가 꼬리를 흔들며 온 얼굴에 만족한 웃음을 띄운 채 깡충깡충 뛰면서 그들 쪽으로 다가갔다. 그때 농장주택 쪽에서 무거운 총성이 들려왔다. 저건 무슨 소리야? 하고 복서가 물었다. 우리들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한 거지 하고 스킬러가 소리쳤다. 무슨 승리란 말이야? 하고 복서가 반문했다. 그의 무릎에서는 피가 흐르고 편자 반쪽이 없어져 발굽이 반은 터졌으며 뒷다리에는 총알이 12발이나 박혀있었다. 무슨 승리라니 동지. 우리들은 적을 우리들 땅으로부터 추방했지 않아. 이 신성한 동물농장으로부터 알겠소? 그렇지만 사람들은 풍차를 파괴했소. 그것은 우리들이 2년 동안이나 열심히 일해서 겨우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그게 어떻단 말이오. 다시 풍차를 만들면 되지 않소. 우리들이 원하면 풍차 6개라도 만들 수 있소, 동지. 당신은 우리들이 이루어놓은 큰 사업이 무엇인지 모르는군. 우리들이 지금 서 있는 이 땅을 적이 점령하고 있었단 말이오. 그러나 나폴레옹 동지의 지휘 덕분에 우리들은 이 땅의 한 조각에 이르기까지 되찾을 수 있지 않았소. 그건 우리들이 전에 갖고 있던 것을 되찾았을 뿐이오. 하고 복서가 말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승리란 말이오. 스킬러가 말했다. 그들은 다리를 절면서 안뜰로 들어섰다. 복서의 다리 속에 박혀있는 산탄이 쿡쿡 쓰졌다. 그는 자기 앞에 풍차를 다시 한번 건설해야 한다는 숨막히는 중노동이 가로놓인 것을 깨달았고 마음속으로부터 그 대사업과 맞서기 위해 기운을 냈다. 그러나 문득 자신은 11살이므로 이제 체력도 예전과는 같지 않다는 데 생각이 미쳤다. 그러나 동물들은 녹색 농장기가 펄럭이고 또다시 축포가 울리면서 축포는 모두 7발 발포되었다. 노고를 취하는 나폴레옹의 연설을 들었을 때 그들은 결국 자기들이 큰 승리를 거둔 것이라는 느낌을 가졌다. 전사한 동물들을 위해 엄스키 장례가 거행되었다. 복서와 클로버가 연구차로 꾸며진 마차를 끌고 나폴레옹 자신이 장례 행렬 선두에 섰다. 전승 축하잔치는 이틀 동안 벌어졌다. 노래와 연설이 있었고 다시 여러 번 축포가 발사되었다. 그리고 특별상으로 모든 동물에게 사과 1개씩이 지급되었고 새들에게는 각각 2온스의 미리, 개들에게는 비스킷 3개씩이 각각 주어졌다. 이번 싸움은 풍차의 전투라 부를 것이며 나폴레옹이 새로이 녹기 훈장을 제정해 이것을 자기 자신에게 수여했다고 발표했다. 전 농장은 축하 분위기에 들떠 그 위조 집회를 둘러싼 사건은 시들해졌다.
돼지들이 우연히 농장주택 지하실에서 위스키 한 상자를 발견한 것은 며칠 후의 일이었다. 처음 이 농장주택으로 옮겼을 때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날 밤 농장주택에서는 커다란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놀라운 일은 그 노래들 속에 영국의 동물들도 섞여 있었다는 것이다. 밤 9시 반경 나폴레옹이 존슨 씨의 낡은 모자를 쓰고 뒷문으로 나와 안뜰을 급히 뛰더니 다시 집 안으로 사라지는 것이 역력히 보였다. 그러나 아침이 되자 농장주택 주변은 조용하였다. 한 마리의 돼지도 일어난 것 같지 않았다. 스킬러가 몽롱한 눈으로 꼬리를 축 늘어뜨리고 마치 중환자처럼 비실거리며 천천히 걸어 나온 것은 거의 9시가 다 되어갈 무렵이었다. 그는 동물들을 불러놓고 이제부터 무서운 소식을 알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나폴레옹 동지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비탄의 소리가 나왔다. 농장주택의 문 밖에 짚이 깔리고 동물들은 가만가만 걸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만일 자신들의 지도자가 죽는다면 어떻게 되나 하고 서로 말을 주고받았다. 결국 스노볼이 나폴레옹의 음식에 교묘히 독을 넣었다는 소문이 퍼졌다. 11시에 스킬러가 나와서 또 발표를 하였다. 나폴레옹 동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최후의 조처로서 술을 마신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엄명을 내렸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저녁 때 나폴레옹의 용태가 다소 회복된 것 같이 보였고 그 이튿날 아침에는 스킬러가 그는 거의 회복되었다고 발표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날 저녁부터 나폴레옹은 다시 진물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는 윈퍼에게 윌킹턴 씨에게 양조와 직류관계 책을 사오도록 부탁한 것이 밝혀졌다. 일주일 후 나폴레옹은 이제까지 은퇴한 동물이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남겨두었던 방목장인 과수원 저편의 작은 울타리 농장을 갈도록 명령하였다. 그 토지가 피폐해서 씨를 다시 뿌려야 된다고 말은 했지만 실은 나폴레옹이 거기에 보리를 파종할 계획이라는 것이 곧 알려지게 되었다. 이 무렵 어쩐 일인지 거의 아무도 모르는 이상한 사건이 일어났다. 어느 날 밤 12시쯤 안뜰에서 덜커덩하는 굉음이 울려 동물들은 모두들 우리에서 뛰어나왔다. 달밤이었다. 창고 끝 7계명이 써있는 벽 밑에 사다리가 두 토막으로 꺾여 있었다. 그리고 스킬러가 그 옆에 기절해 있고 바로 옆에 램프와 페인트북과 흰 페인트통이 뒤집힌 채 흩어져 있었다. 개들이 곧 스킬러를 둘러싸고 그가 걸을 수 있게 되자 그를 부축하여 농장주택으로 끌어들였다. 이것이 도대체 어찌 된 일인지 동물들은 아무도 몰랐다. 오직 벤저민 영감만은 달라서 마음에 짚히는 것이 있다는 듯 콧등을 실룩거렸으나 아무 말도 하려 들지 않았다. 그러나 그 후 며칠이 지나서 뮤리엘은 7계명을 읽어보고 그 조항 중에서 자신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항목이 또 하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5번째 계명을 동물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라고 기억하고 있었으나 실은 두 단어를 잊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 5번째 계명은 동물은 과도하게 술을 마시지 않는다였다. 자주